보안관찰법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범죄는 이제 형법에 있는 범죄가 있고 군형법, 국가보안법 이렇게 세 가지 범죄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형법에 의한 것을 보면은 유해한 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내란 목적 살인죄가 있고, 그리고 이적죄에 대해서는 이제 모병 이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이렇게 이적죄 앞에 여러 가지가 붙게 되죠. 이러한 이적죄를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특수 이적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에는 이러한 특수 이적죄는 보안관찰 대상 범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없는 것이 일반 이적죄입니다. 일반 이적죄는 형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아래에 보면은 군형법상에 있는 일반 이적죄는 보안관찰 대상 범죄에 들어갑니다. 먼저 형법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를 해보면은 유치한 여간첩 내목살 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여간첩이 남파대에서 내려왔죠. 근데 그 여간첩이 상당히 좀 유치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여간첩인데, 보안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관찰했죠. 그것이 보안 관찰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다가 내 목살 특이해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간첩이죠. 이 군복도 있고 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자기 목살이 특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형법상에서 보면은 반란죄, 반란 목적, 군용물 탈취죄,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 군용시설 파괴죄, 발음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간첩죄, 이정목적, 반란 불보고죄, 일반 이적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 문자로 따면은 반이죠. 반, 군, 간첩이 되겠습니다. 반군, 간첩, 이, 불보고, 일이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한 여간첩이 하는 행동이 좀 수상하니까 남파대에 있던 다른 감독 간첩이 이 여간첩의 집을 불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군 간첩, 여간첩을 말하겠죠. 그 여간첩의 이불을 보고 일이 난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여간첩이 있죠. 이불이 보니까 하트가 많습니다. 딱 봐도 일이 난 것 같죠. 남파대가 내려와서 남한에 있는 남자와 연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난 줄 알은 것이죠. 자, 다음 국가보안법을 보겠습니다.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금품수수죄, 무기등 편의 제공죄 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목자 잠수 무기가 되겠습니다. 유치한 여간첩이 감독자에게 연애하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 남자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내 목숨이 위태롭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잠수 타는 거죠. 그 연인이던 남자가 목자입니다. 목자고 잠수가 무기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목자인 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현재 잠수를 탔기 때문에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 범죄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순서는 이제 형법과 군형법이 되겠습니다. 위에도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이죠.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내란죄, 일반 이적죄,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죄. 일반 이적죄는 형법에서는 해당 범죄가 아닌 것이죠. 두 문자를 따면은 내일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전시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해당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상에는 담불보고입니다. 담불이란 그저 활활 타는 불을 말합니다. 활활 타는 담불을 보고 내일이 전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목자 잠수 무기가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에서 예비행무 미수가 처벌되는 범죄로서 반목자 잠이 무기가 있었죠. 그거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안관찰 대상자를 보면은 보안관찰 해당 범죄로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범죄로 합계가 금고 3년 이상형을 받아야 됩니다. 전과가 몇 개가 된다면은 그 전과를 다 합해서 금고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형의 일부라도 실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형의 일부라도 집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년간 관찰을 하게 되고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평생 보안관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고3이 되겠습니다. 고3은 2년간 관찰할 필요가 있죠. 요즘은 재수도 많이 하니까 고3하고
또 졸업을 하고 나면 1년간 더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관찰해서 대학에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자기가 거주하게 될 경찰서장에 미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출소 2개월 전에 교도소장을 격리해서 미리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소를 하게 되면 7일 내에 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7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있다가 보안관찰 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보안관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결정 고지를 받은 다음에 또 7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 신고가 되는 것이죠. 변동 신고가 있으면 또 7일 내에 신고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고, 그리고 3개월마다 정기 신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보안관찰 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에 말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3개월마다 정기 신고를 하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10일 이상 국내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신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 7일짜리죠. 7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를 하면서부터 이런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소 후니까 출소라는 말에서 7과 3월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일 내에 신고를 하고 정기보고만 3개월 만에 신고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이나 10일 동안의 국내 여행 시, 또 여기에서는 또 10일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해외여행 또는 시골 여행할 때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골이란 말은 숫자법으로 10이 되는 것이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자, 북한을 방문할 때는 방문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 방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7일이 나오죠. 그래서 북한을 방문할 때는 7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이제 북한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두 7성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북두 7성이니까 북한에 가려면 7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외국에서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신변보호를 하고 더 지원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국내 입국 후에 3년을 경과해서 보호 신청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보호 신청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신청을 한다. 이런 사람 자체가 좀 수상하죠. 여기서 숫자는 외국에서 10년, 국내에서 3년이 되는 것이죠. 외식, 국세가 되겠습니다. 식은 숫자법으로 10이 되는 것이죠. 외식에 국세를 쓰면 지원하면 안 되겠죠. 신변보호 기간은 5년입니다. 기간이 연장이 가능한데, 일단 한국에 오면, 그래서 5가 되는 것이죠. 한국에 오면은 최소한 5년간은 보호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변보호 등급에도 이제 가나다급이 있고, 종류가 되는 것이 있는데, 각걸 보면은 북한 고위직, 그리고 테러기도 예상자 등 신변유해를 당할 상당한 우려에 있는 자죠. 그리고 나급은 북한에서 중요직책, 가급은 고위직인데 나급은 중요직책이 되겠습니다. 신변유해를 당할 잠재적 우려자고, 사회정착이 심히 불안정해서 특별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자도 나급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급은 신변유해 당할 우려가 희박, 그리고 초기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자. 종료가 되는 경우는 연소자인데, 연소자는 15세 이하입니다. 15세. 그리고 연장자는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증질환자 등 신변유해 우려가 극히 희박한 자. 이 가나다급 종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자, 잠재적 우려자, 희박하다, 극히 희박하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문자만 따서 상잠, 희극으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제 질서에 대해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홉스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만인의 만에 대한 주장이다. 이렇듯이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 전쟁은 생존을 위한 대외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홉스라는 말에서 물 호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스로 물싸움하는 것을 연상을 하면 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국제정치의 본질은 분쟁이 아니라 초국가적 유대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제정치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가 제도를 종식하고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주장을 했죠. 자, 여기서 초국가적인 유대감을 주장했다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칸트의 칸과 초,
이렇게 합하면 칸초가 됩니다. 칸초는 이제 어린애들 먹는 그 초콜릿 발린 과자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칸이라는 것이 그 몽고어로 어떤 왕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몽고에 보면 징기스칸이 있었죠. 그때 칸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초는 초콜릿의 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칸초라고 하면은 초콜릿의 제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셔스, 발음하기 좀 어렵죠. 그로셔스. 국제 질서 속에서 상호 공존과 협력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그로셔스를 그로스로 이렇게 연상해서 바꾸면은 그로스라는 것은 뭐 성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협력을 통해서 동반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 순으로 두 문자를 따면은 이자 제2 경제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제2 경제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고, 다문화 사회를 보겠습니다. 접근 유형을 보면은 자유주의적이 동아주의적이고, 그리고 급진적, 조합주의적, 다원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 문자로 따면은 자동 급조다. 이 자유주의적 동아주의는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조합주의적 다원주의는 결과평등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출발선에서 평등을 이야기하죠. 일단 출발할 때는 평등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결과는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선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결과평등은 결성선에서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평등하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결과평등이죠. 그래서 먼저 시작하니까 출발선을 보면은 기회평등, 뒤에 것이 결과평등,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자의 종류를 보면은 관광 통관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하는 경우에는 B2입니다.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beautiful이겠죠. beautiful. 이때 T가 들어가니까 B2에 2를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육 연구하는 경우에는 D2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학 비자인데 대학이라 말해서 D를 연상할 수도 있고, 또 대학의 학위를 받는 것은 디플로마죠. 여기에 D가 나옵니다. 디플로마 트레이닝 이렇게 해서 2를 연상해서 D2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화 지도는 이제 잉글리시 티처가 되겠죠. E2. 예술 흥행 비자는 이제 수입 목적으로 음악, 미술, 연예, 운동, 모델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수입 목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비자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수입 목적이 있는 경우인데 E6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면은 한국으로 이 E6 비자를 들어가는 그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보통 뭐 노래라든가 뭐 댄스, 이런 데 특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가수 활동이라든가 운동, 모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놓고 실제는 영화나 술집에서 여정업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매매는 섹스니까 섹스에서 6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6 비자가 되겠습니다.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종이 아닌 곳에 취업하는 경우, 비전문 취업이죠. 이런 경우는 E9입니다. 일 나가는, 단순한 일에 나가는,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한국 정부 수립 전에 이주한 동포나 그 후손 등에 대해서는 재동포 비자를 주는데 F4입니다. 우리 동포니까 넓은 범위의 패밀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포니까 여기서 4가 나옵니다. 바로 F4라는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국민의 배우자, 사실혼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에 해당되는 F6 비자를 받는데, 이 경우도 패밀리니까 F가 나오고, 그리고 6는 바로 섹스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섹스가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보면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게 되면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오래 살면 90이 되겠죠. 90이 되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발급은 17세 이상자에게만 발급을 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시차가 좀 적응이 돼야겠죠. 대부분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은 17세 이상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국을 할 때 뭐 얼굴이라든가 지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17세 이상이죠. 그리고 여권을 휴대하고 또 제시할 의무도 17세 이상에게만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외국인 등록도 17세 이상에게만 부여를 하는 것이죠. 시차가 적용돼야 됩니다.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생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새롭게 입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했을 때 90일이 지나면은 등록을 하듯이 90일 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한국 체류 중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 이렇게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 조금 더 빠르게 3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상실이라는 말에서 숫자법으로 30을 연상을 할 수 있겠죠. 추방 사유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금고는 추방할 수 있죠. 금고추. 그리고 10일이니까 10일 동안 보호할 수 있다. 시보호.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자, 밑에 아더스에 보면은 금고추, 시보호가 있죠. 우리 고추가 보통 그 녹색에서 익으면 빨간색이 되는데, 그게 그 노란색에 황금색 금고추가 있다면은 그 씨를 잘 보호해야겠죠.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륙 허가를 보면은 상륙이라는 것은 선박에서 육지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승무원 상륙, 외국인 승무원이 오랜 기간 이 바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휴양 또는 다른 선박으로 갈아탈 목적으로 상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15일 동안 체류 허가를 준다는 겁니다. 승무원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15일 동안 바닷가에서 씨입니다. 씨 오일을 바르고, 씨 오일은 선텐 오일이 되겠죠. 그렇게 휴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에 대해서는 씨 오일을 생각하면은 15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관광 상륙은 보통 크루즈가 되겠죠. 크루즈가 항구에 도착을 하면은 이 승객들이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3일이면 충분하죠. 3일 정도 둘러보고 또 다른 나라 가야 됩니다. 재난 상륙이 있고 긴급 상륙이 있습니다. 재난 상륙은 조난 당한 선배가 타고 있던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재난하고 조난하고 겹치게 되는 것이죠. 긴급 상륙은 외국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상륙을 하는 겁니다. 둘 다 긴급하게 상륙을 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재난이 조난이고 긴급이 질병 사고라는 것이죠. 이것은 삼재가 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삼재가 끼면 물도 조심해야 되고 불도 조심하고 뭐 음식도 조심하고 그렇게 다 조심해야 됩니다. 삼재가 끼면. 이 경우에 30일 체류 허가를 주는데 여기서 3이라는 말하고 재난 상륙의 재, 긴 이렇게 삼재 끼인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재 끼면은 배가 조난을 당하거나 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난민 상륙이 있습니다. 외국인 난민 신청 사유에 해당할 때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하게 되겠죠. 이때는 90일 체류 허가를 줍니다. 난민 90일, 난민구를 빨리 읽으면 난닝구가 됩니다. 그렇게 90일을 연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TV에서 난민들을 보니까 난닝구만 입고 있더라고요. 자, 앞에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난닝구만 입고 있죠. 난민입니다. 난민은 90일 체류 허가를 받고, 자, 이분은 승무원이겠죠. C-오일을 바르고 이렇게 15일 동안 휴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삼재 낀 사람이죠. 조난 당해가지고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해경이 와가지고 조난 당했는데 30일이요 하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행 경보 제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행 경보를 보면은 남황적흑이죠. 색깔별로 우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남색이지 녹색이나 뭐 청색이 아닙니다. 1단계에는 여행 유의가 되고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유자철, 여행 금지입니다. 자, 유자철은 농번기죠. 이때는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유자철에는 여행 금지입니다. 외교하절의 인적 범위를 보겠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이렇게 두 가지 조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권을 이렇게 표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체 불가침, 형사, 행정민사가 있는데 행정민사는 한 칸으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 표를 그대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 음영을 넣어놨습니다. 눈으로 찍어서 암기하기가 좋죠. 여기서 이제 행정과 민사를 한 칸으로 묶어버리면 사실은 한 칸 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영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한 칸 또 내려가는 겁니다. 노무지구는 이렇게 전체가 흰색으로 되는 것이고요. 영사관의 사무지구는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죠. 이렇게 공모가 됩니다.
저는 총영사나 영사의 특권이나 면제의 범위가 이 외교관보다 조금 적을 줄 알았는데 실제는 보니까 이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이나 기능직원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파견되는 우리 외교관인 경우에 또 영사로 파견되는 사람들도 영사 직책 하나만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2등 서기관 겸 영사 이렇게 이 두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이 외교관 신분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분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장을 받도록 하면서 실제 업무는 제가 이 영사 업무를 했던 거죠. 발전 과정을 보면은 1914년도에 모나코에서 1차 회의를 했죠. 그리고 23년도에 비엔나에서 19개국 경찰 기관장이 참석한 2차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ICPC 국제형사경찰위원회, 끝에가 위원회죠. ICPC를 창설합니다. 당시는 유럽 대륙 유지의 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가 있었고 세계적인 경찰 협력 기구였다라고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956년도에 비엔나에서 ICPC 총회를 하면서 여기서 국제형사경찰기구 ICPO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는 파리에 사무총국을 두었죠. 현재는 프랑스 리옹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도별로 순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코비비 순이죠. 코비비, 코후비가 아닙니다. 코비비. 유럽 사람들은 코를 비비면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이때는 19개 경찰기관장들이 모였고 그리고 ICPC입니다. ICPC에서 ICPO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때는 유럽 대륙 유지였고 지금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러한 경찰 기구가 되겠습니다. C에서 구멍이 좀 뚫려 있죠. 이렇게 좀 부족했다는 거죠. 전 세계가 모인 게 아니라 유럽 대륙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온전한 원이 돼 있죠. 이렇게. 인터폴 공조를 보면은 우리 형사사법공조법에 보면은 행안부 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요청을 하는 경우에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 있죠. 이것은 인터폴 협력이기 때문에 인터폴은 경찰에 있고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나오는 것이죠. 다른 경우는 다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나온다는 겁니다. 협조하는 내용을 보면은 두 문자를 보면은 이제 동전 사정이 됩니다. 동전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죠. 이 10개국이 어느 나라냐 하는 문제가 과거에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미싱, 말린, 테브라, 필, 베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베캄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죠.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싱, 말린. 미싱을 하는데 이게 좀 천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이 좀 겹겹이 이렇게 박음직이 되어버린 것이죠. 테브라는 그 와이어가 들어간 브라입니다. 와이어를 우리말로 하면 테가 되죠. 그게 테브라가 되겠습니다. 미싱이 말려서 천이 겹겹이 박음질 되었고 또 와이어가 들어간 브라를 착용을 하면 필이 느낌이 아주 백이고 감기입니다. 그래서 백함입니다. 나라를 보면은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제수배서의 종류는 황색은 가출인 또 실종자 소재 파악이 되고 기억상실자의 신원 파악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상실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청색은 국제정보조의 수배서인데 수배자의 소재 신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실종자가 아닙니다. 실종자는 위에서 황색이 되겠습니다. 적색은 체포수배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선 두 문자로 암기를 합니다. 황실, 청소, 적체로 암기를 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황실이죠. 모두가 황색입니다. 이런 황실에 청소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황실, 청소, 적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색깔들은 개별적으로 암기를 합니다. 자, 녹색은 상습적인 국제범죄자입니다. 우범죄 동향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녹색이라고 하면 항상 푸른색이 연상이 됩니다. 에버그린이죠. 상습이니까 상록수가 되겠습니다. 보라색은 신종수법을 공유합니다. 신종수법을 보라.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퍼플이라는 색깔을 보라색으로 주로 번역을 했는데 가끔 자주색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주색이라고 번역이 되더라도 퍼플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는 흑색입니다.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은 상복은 검은색으로 입죠. 그리고 오렌지는 오렌지 폭탄 셀이 되겠습니다. 폭탄 테러범에 대한 경보가 되겠습니다. 자, 조약의 유형을 보면은 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가 있는데 조약은 가장 격식을 갖춘 정신문서가 되겠습니다. 신사협정이라는 것은 정치협정에 불과해서 조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협정, 어그리먼트는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암기는 협정이란 말에서 협의 조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키워드 조정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컨벤션, 특정 분야나 기술적 상황에 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가 되겠습니다. 협약이니까 거기서 협의의 약속이다. 이렇게 약속이란 말을 떠올려서 약속은 이제 입법적인 사항이 되겠죠. 의정서, 프로토콜, 기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입니다. 기본 문서가 있으면 그것을 조금 바꾼다든지 보충 설명을 할 때는 의정서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제, 개정, 개정이란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입니다.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주정차, 양보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하려는데 주정차 양보를 해달라 그러면은 양보해 줄 수 있죠.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하고 유사해서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공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조를 연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조된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재판이나 수사 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끝나고 공조해 줄게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두 문제를 따면 재수가 되죠. 재수는 학교에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죠. 단지 입학이 연기될 뿐입니다. 정치범위를 하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원조녀죠. 우리가 원조 교재, 원조녀가 있죠. 정치범위라 하더라도 원조녀는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인도 거절 사유를 보겠습니다. 인도 거절 사유에는 절대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또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공조조약에서는 임의적 사유만 있었죠. 그런데 범죄인 인도법에는 절대적 사유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문제를 따면은 차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차이 나게 제시하면은 절대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만원짜리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한 3,000원 이렇게 불러버리면 너무 차이나게 제시하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물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나게 제시하면은 절대적으로 물건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임의적 사유를 보면은, 자, 이것은 두 문자 따면은 한국 국민 외제 인삼 비인도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한테 외제 인삼을 주는 것은 상당히 비인도적이죠. 우리나라의 인삼이 더 좋은데 다른 나라에 외제 인삼을 준다? 상당히 비인도적입니다. 그래서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자, 출국 금지 사유와 관련해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를 합니다. 근데 그 사유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금지 사유를 보면은 수사 목적으로는 한 달, 그리고 도주했거나 기소 문제가 되면은 석 달입니다. 혹은 영장에 나와 있으면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이외의 사유로서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또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이다. 집행 중이면 교도소에 있잖아요. 어차피 못 나갑니다. 또 세금이나 벌금을 면함했다. 이런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는데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죠. 6개월 이후에 또 연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를 암기를 하면은 수도, 형사, 집세, 미납이 되겠습니다. 셀 수도 없이 형사가 집세를 못 내면은 1개월, 3개월, 6개월이죠. 1상 6입니다. 일상적으로 육고기를 먹을 수 없겠죠. 1상 6 금지가 되겠습니다.